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추위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추위와는 차원이 달랐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춥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치욕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살아남아 훗날을 도모했던 시간. 오늘은 1636년 병자년의 겨울 남한산성에 갇혔던 47일간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왕이 항복한 이야기로만 알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오늘은 그 차가운 성벽 안에서 벌어졌던 피 말리는 선택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고 그날의 눈보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636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을 듯 잿빛이었고 압록강을 건넌 청나라 기마부대의 말발굽 소리는 천둥처럼 땅을 울리며 한양으로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왕 인조는 팝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전하, 적들이 이미 개성을 지났다고 하옵니다. 라는 급보가 빗발쳤죠. 원래는 강화도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남한산성뿐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피난을 가는데 가마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숭례문을 빠져나가는데 백성들이 피난짐을 이고 치고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인조는 말을 타고 달리다 지치면 내려서 걷고 다시 말을 타기를 반복했습니다. 전하, 옥체가 상하시옵니다. 잠시 쉬어 가시지요. 늙은 내관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인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면 죽는다. 백성들도 저리 걷는데 내가 어찌 쉴 수 있겠느냐. 그날 밤 남한산성에 도착했을 때 성 안에는 군량미라고 해봐야 고작 1만 4천여 명이 5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뿐이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군사, 왕족, 신하, 노비까지 합쳐 1만 3천 명. 이 좁은 산성 안에 갇힌 채 12만의 청나라 대군에게 포위당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지옥 같은 47일이 시작됩니다. 남한산성의 겨울밤은 서울보다 5도 이상 더 낮습니다. 지금의 기온으로 치면 영하 20도,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들어오느라 병사들은 겨울옷은커녕 혹겹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성벽을 지키는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옵니다.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건 예사였고 창을 쥔 손이 쇠붙이에 달라붙어 살점이 뜯겨 나가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성 안의 풍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왕이 머무는 행궁이라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땔감이 부족해 방바닥은 얼음장 같았죠. 인조는 잠을 청하다가도 추위에 깨어 서성거렸습니다. 어느 날은 늙은 신하가 꽁꽁 언 주먹밥 한 덩이를 들고 와서 왕에게 바칩니다. 전하, 닭다리 하나 구하지 못해 송구하옵니다. 이것이라도 드시옵소서. 인조가 그 주먹밥을 받아드는데 돌덩이처럼 딱딱합니다. 국물도 없이 그 언밥을 씹어 삼키며 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벽 너머에서는 청나라 군대들이 소를 잡고 술을 마시며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내 백성과 내 병사들은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가는 그 참혹한 현실. 아마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밥인지 피눈물인지 몰랐을 겁니다.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자 성 안의 조정은 두 쪽으로 갈라져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상원과 최명길의 싸움입니다. 예조판서 김상원은 말합니다. 그는 대쪽 같은 선비였습니다. 전하,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사나이가 죽으면 죽었지 어찌 개돼지 같은 자들에게 아버지를 섬기듯 맹세한단 말입니까? 싸우다 죽는 것이 살아서 치욕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의 말은 명분이고 자존심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피가 끓지요. 하지만 이조판서 최명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현실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최명길이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호소합니다. 상원의 말은 지당하옵니다. 허나, 전하, 지금 성 안의 백성들이 서로를 잡아먹을 지경입니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자존심이 무슨 소용입니까? 잠시 굴욕을 참으시고 훗날을 도모하소서. 제발 항복 문서를 쓰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김상원은 최명길이 쓴 항복 문서를 찢어버리고 통곡했습니다. 최명길은 찢어진 종이를 다시 주워 모으며 풀칠을 했습니다. 인조는 이 둘 사이에서 피가 마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조라면, 아버지라면, 가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명예로운 죽음일까요? 아니면 치욕스러운 생존일까요? 결국 성 안의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고 강화도가 함락되어 왕자들마저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인조는 결단을 내립니다. 성문을 열라.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남색 융복 차림으로 남한산성 서문을 나섭니다. 왕의 정문인 남문이 아니라 시체나 내보내던 서문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삼전도에는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거대한 수왕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조는 그 아래 차가운 맨땅에 엎드렸습니다. 305두례를 행하라.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마를 바닥에 3번 찧어야 하는 의식. 총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찧어야 했습니다. 쿵쿵쿵.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리고 흙바닥이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뒤에서 목 놓아 울고 백성들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른 면을 봅니다. 인조가 머리를 찢던 그 순간, 그는 단순히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가장 밑바닥까지 던진 것입니다. 그가 만약 김상헌의 말대로 옥새를 택했다면 조선은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치욕을 견디는 용기, 그것이 결국 조선을 250년 더 이어가게 한 힘이 아니었을까요? 남한산성의 겨울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국토는 유린당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부서진 성곽을 다시 쌓고 흙을 일궈 씨앗을 뿌렸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12월입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에도 남한산성의 겨울처럼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식 걱정, 혹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시릴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최명길의 마음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살아야 한다. 살아남아야 훗날이 있다. 치욕스럽고 힘들더라도 오늘을 버텨내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모진 추위를 견뎌낸 조상들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시면 어떨까요? 잘 버티고 있다. 이 겨울도 결국엔 봄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그 봄이 오기까지 남한산성의 겨울은 너무나도 길고 혹독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왕의 고뇌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성 안에는 왕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진짜 지옥을 견뎌낸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교과서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지만 그날 그곳에서 숨쉬고 피 흘렸던 이름 없는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서양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다시 1637년 1월에 남한산성으로 돌아가 봅니다. 왕은 이마를 찢는 치욕을 겪었지만 성벽을 지키던 병사들과 백성들은 삶 자체를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성 안에는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들이 징발되어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쇠를 달구고 두드려야 하는 대장간의 풍경을요. 어느 50대 대장장이 이름은 칠성이라고 해봅시다. 그는 며칠째 굶은 배를 움켜쥐고 벌겋게 달아오른 쇠를 두드립니다. 깡깡깡. 이 소리가 성벽 너머 청나라. 군대에게는 아직 조선군이 건재하다는 신호를 줘야 했기에 칠성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린 아들이 풀무지를 돕고 있습니다. 손등은 다 터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나가면 쌀밥 먹을 수 있는 거죠? 임금님이 우릴 살려주시는 거죠? 칠성은 대답 대신 망치질만 더 세게 합니다. 왕이 항복을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던 그 시각, 민초들은 내일 아침 내 자식이 눈을 뜰 수 있을까? 그것만을 걱정했습니다. 나중에 성문이 열리고 칠성이 성 밖으로 나왔을 때 과연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을까요? 기록은 말이 없지만 수많은 백성이 굶어 죽고 얼어 죽어 성벽 아래 구덩이에 묻혔다는 사실만이 남아 있습니다. 왕의 치욕은 기록되지만 가장들의 피눈물은 흙 속에 묻혀버린 것이죠.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성 밖을 포위하고 있던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우리는 그가 아주 여유만만하게 조선을 비웃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이면을 뒤집어 보면 홍타이지 역시 피가 마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명나라와 대치 중이었습니다. 주력 부대를 이끌고 조선에 왔는데 만약 싸움이 길어져서 뒤통수를 명나라가 친다면 청나라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멸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겨울은 청나라 군사들에게도 너무 추웠습니다. 만주족이라 추위에 강하다지만 보급로가 길어지면서 청나라 병사들도 동상으로 죽어나가고 말이 쓰러졌습니다. 홍타이지가 인조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처음에는 내 밑으로 기어들어오라고 협박하다가 나중에는 묘하게 조급해하는 기색이 보입니다. 왜 빨리 나오지 않는가? 살려줄 테니 제발 문을 열라. 결국 남한산성의 싸움은 누가 더 배고픈가가 아니라 누가 더 쫄리는가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인조가 만약 20일만 더 버텼다면
역사학자들은 청나라 군대가 식량 부족과 천연두 유행 때문에 스스로 철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20일을 버티지 못한 것. 그것이 못내 아쉬운 대목입니다. 리더의 인내심 한 끗 차이가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서 잠시 무대를 유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 남한산성과 소름 돋도록 똑같은 상황이 프랑스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칼레 시민 이야기입니다. 때는 1347년 100년 전쟁 당시입니다. 영국군이 프랑스의 항구 도시 칼레를 포위했습니다. 1년 가까이 저항했지만 식량이 바닥나 결국 항복을 선언합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잔인한 조건을 겁니다. 시민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단, 도시의 대표 6명이 목에 밧줄을 걸고 속옷 차림으로 내 앞에 걸어와 처형당해야 한다.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겪은 굴욕과 비슷하지요. 누군가는 죽어야 나머지가 사는 상황입니다. 이때 칼레의 시민들은 서로 눈치만 보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슈드 생 피에르가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가겠소. 그러자 시장, 상인, 법률가 등 고위층 6명이 줄줄이 지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고 적진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진 자의 토덕적 의무의 기원입니다. 영국 왕비가 이 모습에 감동하여 왕을 말렸고 결국 6명 모두 풀려났다고 하죠.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인조가 삼전도에서 머리를 찌울 때 과연 우리 고관대작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김상원처럼 자결을 시도한 충신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왕의 뒤에 숨어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만약 우리 역사에도 왕이시여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며 적진으로 걸어가는 6명의 신하가 있었다면 인조가 그토록 차가운 땅바닥에 이마를 찧어야 했을까요? 참으로 씁쓸하고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전쟁은 1월 30일 항복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철수하면서 전리품으로 조선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수가 무려 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 인구의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길고 긴 줄이 심양청나라 수도까지 이어졌습니다. 남자들은 노예로, 여자들은 첩이나 하녀로 팔려갔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병들면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 지옥에서 기어이 살아서 도망치거나 돈을 주고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환양녀 마이너스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 걸고 돌아온 이 딸들과 아내들을 조선의 남자들은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따뜻하게 안아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힌 계집이다. 가문의 수치다. 양반 가문의 남자들은 앞다투어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환양녀와 이혼하게 해주십시오. 조상의 제사를 모실 수 없습니다. 이때 인조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이혼은 불허한다. 그녀들이 잡혀간 것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지 그녀들의 죄가 아니다. 인조는 굴욕을 당해봤기에 알았던 걸까요? 하지만 법으로 이혼을 막자 남자들은 아내를 쫓아내거나 밥을 굶겨 스스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왕은 살기 위해 자존심을 버렸는데 정작 사대부 남자들은 자신들의 얄팍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돌아온 가족을 내쳤습니다. 환양년이라는 욕설이 바로 이 환양녀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가장 추운 겨울을 버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봄햇살이 아니라 또 다른 칼날을 겨누었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47일간의 남한산성 농성, 삼전도의 굴욕, 그리고 환양녀의 눈물까지.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약소국의 비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명길처럼 욕을 먹더라도 실리를 택하는 용기, 칼레의 시민들처럼 공동체를 위해 나를 던지는 희생, 그리고 칠성아비처럼 묵묵히 내 가족을 위해 망치질을 멈추지 않는 가장의 책임감.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회사에서, 가정에서 꽉 막힌 성벽 안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외로우신가요? 남한산성의 겨울바람처럼 시린 시련이 닥쳐오고 있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조선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조가 이마를 찧었을지언정 나라는 지켰고 환양녀들이 손가락질을 받았을지언정 그들은 살아서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살아남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역사일지 모릅니다. 오늘 퇴근길 혹은 잠자리에 드시기 전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숱한 인생의 추위를 견디고 여기까지 온 당신의 얼굴이 그 어떤 왕의 얼굴보다 훌륭하다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뒤안길에서 삶의 길을 묻는 만만한 역사였습니다. 다음에 더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